눈이 쏟아지던 시장 한복판, 강태훈이 붕어빵을 굽고 있는 한 여자를 보고 얼어붙습니다. 이미 세상에 없다고 믿었던 사람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다가가 이름을 부르자 여자는 고개를 갸웃할 뿐, 그리고 그 품에 안긴 아이들, 그 아이들의 눈매를 보는 순간 그는 숨을 쉬지 못합니다. 그날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영상을 보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늘 좋은 일이 생기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하얗게 덮일 만큼 마치 모든 소음을 삼켜버릴 듯한 폭설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강태훈은 지방 출장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국내 굴지의 기업을 이끄는 회장이었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결정과 판단을 내려야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고속도로는 이미 마비 상태였고 운전기사는 내비게이션의 안내에 따라 우회도로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 길은 예상보다 훨씬 좁고 오래된 시골 마을을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잠깐 쉬었다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눈이 너무 많이 옵니다. 태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쉬고 싶다기보다는 그저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을 가득 채운 것은 회사 일도 숫자도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애써 외면해왔던 기억 하나가 눈처럼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에서 내리자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눈송이는 그의 어깨 위에 소복이 쌓였고 검은 코트 위에서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그때 눈앞에 오래된 재래시장이 들어왔습니다. 낡았지만 묘하게 따뜻한 풍경이었습니다. 어묵 국물에 김이 피어오르고 군고구마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사람들은 두툼한 외투 속에 몸을 웅크린 채 소소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태우는 특별히 살 것이 없음에도 시장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그냥 걷고 싶었습니다. 그곳에 있으면 잠시라도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사람들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고 시장 바닥은 질퍽거렸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주 익숙한 감각이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기시감이었습니다. 소리인지 냄새인지 아니면 공기의 온도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 순간 그의 심장은 이유 없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감정을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사람은 가끔 과거의 잔상을 현재에 덧씌우며 착각을 하기도 하니까요. 이미 끝난 일, 이미 지나간 사람을 다시 떠올리는 건 의미 없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강태훈의 머릿속에는 한 얼굴이 스쳤습니다. 이미 세상에 없다고 믿고 있었던 사람. 3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던 여자. 그의 전부였고 동시에 그가 끝내 지켜내지 못했던 사람. 그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지금 이곳은 그저 우연히 들른 시골 시장일 뿐이라고.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하지만 그날의 공기는, 그날의 눈은, 그리고 그의 마음은
그 말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강태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곧 마주하게 될 장면이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완전히 뒤흔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만남이 단순한 재회가 아니라 3년 동안 봉인되어 있던 진실의 문을 여는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눈은 여전히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덮어두려는 것처럼, 그러나 동시에 무언가를 드러내기 직전의 신호처럼 말입니다. 시장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겉에서 보던 풍경과 달리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사람들의 온기가 더 짙어졌습니다. 천막 아래에서 손을 비비며 어묵을 먹는 사람들, 눈을 맞으며 군고구마를 고르는 노부부, 그리고 아이 손을 꼭 잡고 걷는 부모의 모습까지. 강태호는 그런 장면들을 무심히 지나쳤습니다. 그의 시선은 풍경이 아니라 마음속 어딘가를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따끈한 붕어빵 나왔어요. 방금 구운 거예요. 아주 평범한 말이었습니다. 시장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은 들릴 법한 흔한 호객 멘트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 문장이 태훈의 발걸음을 단번에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숨이 턱하고 막혔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목소리였습니다. 수많은 밤 꿈속에서조차 애써 지워내려 했던 그 음색. 웃을 때 살짝 올라가던 끝맺음, 말을 건넬 때 특유의 부드러운 리듬. 그는 몇 초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주변 소음이 갑자기 멀어지고 시장 전체가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는 비슷할 수 있다고, 기억은 언제든 왜곡될 수 있다고. 하지만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을 최대한 늦추고 싶다는 듯, 마치 돌아보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을 아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붕어빵 리어카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에 해진 앞치마. 눈은 어깨 위로 내려앉아 하얗게 쌓이고 있었고, 여자의 손은 쉼없이 붕어빵 틀을 뒤집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너무 익숙했습니다. 여자의 등에는 아이 하나가 엎여 있었고, 앞에는 또 다른 아이가 포대기에 안겨 있었습니다. 아직 어린 쌍둥이로 보이는 아이들은 추위에 몸을 웅크린 채 여자의 체온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추운 줄도 모르는 듯 손님들에게 웃으며 붕어빵을 건넸습니다. 그 웃음 역시 강태훈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웃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이성을 붙잡으려 애썼지만 이미 감정이 먼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설마. 그는 그 단어를 끝까지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생각하는 순간 현실이 되어버릴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아이를 달래다가 우연히 태훈과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눈이 마주친 그 찰나 강태훈은 확신했습니다. 얼굴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조금 거칠어졌고 살이 빠져 예전보다 초라해 보였지만 그 눈매와 이마 그리고 웃을 때 생기는 미세한 주름까지 그가 사랑했던 그 여자였습니다. 태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흘러내린 눈물이었습니다. 손을 뻗고 싶었지만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도 놀랄 만큼 작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지은아. 여자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다시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태훈이 기대했던 감정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를 알아본 놀람도, 반가움도 혹은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낯선 손님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손님, 저한테 하신 말씀이세요? 그 한마디에 태훈의 세계가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그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귀 옆에서 울리는 듯 요란했습니다. 나야. 강태훈이야. 여자는 순간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경계심이 담긴 눈빛이 스쳤습니다.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제 이름은 김선영입니다.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흔들림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태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있는데 나를 모른다. 그보다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때 여자의 등에 업힌 아이가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익숙한 손길로 아이를 달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태훈의 시선이 아이들에게 멈췄습니다. 아이들의 눈매, 그리고 코끝에 있는 작은 점 하나. 그 점은 강태훈 자신의 얼굴에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던 특징이었습니다. 태훈의 숨이 막혔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이건 우연이야. 그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여자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붕어빵을 봉투에 담아 내밀었습니다. 태우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건넸고 붕어빵 봉투를 받아든 채 등을 돌렸습니다. 그 자리에 더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정이 터져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시장 밖으로 나오며 손에 들린 붕어빵 봉투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그 온기가 과거의 기억을 너무도 선명하게 불러왔습니다. 강태훈은 아직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만남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 질문에서 이제는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강태훈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시장의 풍경이 그대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눈이 내리던 골목, 천막 아래 흔들리던 전등, 그리고 붕어빵을 굽던 여자의 손놀림까지, 그 모든 장면이 마치 눈에 각인된 것처럼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에는 어떠한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놀람도 원망도 반가움도 아닌 그저 모르는 사람을 보는 시선. 그 시선이 강태훈의 가슴을 더 깊이 찔렀습니다. 차라리 화를 냈다면, 차라리 울었다면 그는 조금이라도 현실을 붙잡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붕어빵을 굽고 아이를 달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차분함이 오히려 잔인했습니다. 태우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호텔 객실의 천장은 지나치게 깨끗했고 지나치게 조용했습니다. 시장의 소음이 아직 귀에 맴도는데 현실은 그 소음을 전부 차단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몸을 뒤척였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지금이었을까? 왜 하필 오늘이었을까? 3년이라는 시간은 짧지 않았습니다. 사람 하나를 잊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스스로를 속이기에도 충분한 세월이었습니다.
그 3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그 사건을 끝까지 떠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떠올리려 하면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걸렸고 그는 그 브레이크를 굳이 풀지 않았습니다. 아프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시장에서 그 브레이크는 완전히 고장 나버렸습니다. 강태우는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커튼을 젖히자 아직도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도시의 불빛을 삼키며 조용히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을 보자 오래 닫아두었던 기억 하나가 스스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 기억은 언제나 같은 장면에서 시작했습니다. 3년 전 봄이었습니다. 그때의 태우는 지금보다 훨씬 젊었고 훨씬 날카로웠습니다. 아버지의 회사에서 임원으로 승진한 직후였고 주변에서는 젊은 성공이라는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자신이 제대로 가고 있다는 확신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에 그는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감내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야근은 당연했고 개인적인 감정은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의 감정에 오래 머무는 것은 약점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가 사랑하던 사람에게조차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처음 만난 것도 회사였습니다. 늦은 밤 사무실, 불이 켜진 방 하나, 그리고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필요 이상으로 조용한 태도, 그리고 과하지 않은 미소. 그는 처음부터 그녀가 다른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늘 한 발 뒤에서 사람을 살폈고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남을 먼저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성격은 회사에서도 눈에 띄었고 태훈 역시 자연스럽게 그녀를 곁에 두게 되었습니다. 업무적인 신뢰가 쌓였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녀가 없는 사무실이 불편해졌습니다. 태우는 그 감정을 애써 업무로 포장했습니다. 좋은 비서, 믿을 수 있는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존재. 그렇게 정의하면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는 그 감정을 책임져야 했고 책임은 늘 그를 두렵게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는 그녀의 표정을 살피게 되었고 그녀가 피곤해 보이면 이유 없이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녀가 웃지 않는 날이면 하루가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감정이 쌓여 결국 그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은 이미 깊이 들어와 있었다는 사실을. 결혼은 그리 오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와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라면 이 치열한 세계에서도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선택을 믿어주었습니다. 너무도 쉽게, 너무도 순수하게. 그 믿음이 나중에는 가장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강태호는 창가에 서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시장에 있던 여자의 모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아이를 업은 채 붕어빵을 굽던 모습, 추위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으려 애쓰던 몸짓, 그리고 자신을 모른다고 말하던 단호한 태도. 그 모습은 분명 그가 알던 그녀와 닮아 있었지만 동시에 전혀 다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 질문은 곧 다른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날 나는 무엇을 했던가. 그는 기억의 끝자락에서 자신이 가장 외면하고 싶었던 장면을 마주했습니다. 증거라는 이름으로 내밀어졌던 서류들, 확신처럼 보였던 숫자들, 그리고 그 앞에서 아무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 그는 그때 가장 쉬운 선택을 했습니다. 의심하지 않는 선택, 깊이 들여다보지 않는 선택.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는 끝까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강태호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자신은 잊은 것이 아니라 도망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제 도망칠 수 없다는 것도.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아이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3년 전 그날 밤에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모든 질문이 하나로 엮여 그의 가슴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강태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설령 그 끝에 기다리는 것이 더 큰 후회라 할지라도 더 이상 눈을 감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창밖에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 속에서 강태훈의 기억은 이제 더 이상 잠들지 않았습니다. 강태훈의 기억은 언제나 같은 시점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결혼한 지 반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그는 분명히 행복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행복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출근했고 밤에는 같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군가의 체온이 일상이 되었고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주는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안정감을 사랑이라고 불러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 서지은은 여전히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크게 웃지도 크게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늘 상대의 표정을 먼저 살폈고 집안의 공기를 부드럽게 만들 줄 알았습니다. 아침이면 2개의 도시락을 싸고 밤이면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태우는 그런 아내가 고마웠지만 동시에 그 고마움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빴고 아내는 이해했습니다. 그 조합은 겉으로 보기엔 완벽했습니다. 문제는 모든 것이 너무 순조로웠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태훈의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들은 진단은 냉정했습니다. 이미 병은 깊게 진행된 상태였고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태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그의 손을 잡아준 사람이 지은이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그의 곁에 앉아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울지도 위로의 말을 길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곁에 있었습니다. 태우는 그 손의 온기를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때만큼은 자신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 병실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를 돌보게 된 간병인이었습니다. 차미영이라는 이름의 여자였습니다. 겉보기에는 친절했고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환자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알아채고 병실 사람들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는 태도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녀를 신뢰했고 태훈 역시 크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은은 달랐습니다. 아내는 처음부터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미영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시선은 늘 계산적이었고 혼자 있을 때의 표정은 사람들 앞에서의 그것과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지은은 그 차이를 본능적으로 알아챘습니다.
어느 날 밤 지은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어조로 감정을 섞지 않으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미영이라는 간병인이 어딘가 이상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그 말을 깊게 듣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병세가 급했고 회사 일도 겹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내의 불안을 과민 반응쯤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훗날 가장 크게 후회하게 될 선택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고 어느 새벽 결국 숨을 거두셨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들은 사망 소식은 태훈의 귀를 그대로 통과해버린 듯 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장례 절차는 기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49제가 끝나자마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재혼을 선언한 것입니다. 상대는 다름 아닌 차미영이었습니다. 태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현실감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직 어머니의 사진이 집안에 걸려 있었고 향 냄새가 가시지도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는 강하게 반대했지만 아버지의 결정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차미영은 하루아침에 새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지은에게 그날은 집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진 날이었습니다. 차미영은 겉으로는 웃었지만 웃음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첫 식사 자리에서부터 미묘한 선을 넘는 말들이 오갔고 그 말들은 전부 지은을 향해 있었습니다. 살림, 태도, 배경, 하나같이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정확히 상처를 남기는 말들이었습니다. 태우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미묘한 공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분위기가 나빠질까봐 혹은 어머니를 잃은 아버지를 더 자극하고 싶지 않아서 애매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 애매함이 지은을 얼마나 외롭게 만드는지 그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지은의 생활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는 늘 조심스러워졌고 회사에서는 더 말수가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지은은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특히 시아버지의 업무를 보조하는 일에는 누구보다 성실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성실함이 그녀를 가장 위험한 위치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은은 우연히 이상한 서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회사 내부 자료를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단순한 실수라고 넘기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 반복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착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서류를 하나 둘 더 확인할수록 이상함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돈들은 모두 정체를 알 수 없는 계좌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에는 시아버지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 서명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분명히 닮아 있었지만 어딘가 달랐습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였지만 매일같이 서류를 다루던 지은은 그 차이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집 안에 그리고 이 회사 안에 자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균열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균열이 자신을 향해 조용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은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의심 하나가 곧 그녀의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러나 균열은 언제나 그렇듯
가장 조용한 순간에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지은은 그날 이후로 서류를 보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주어진 자료를 정리하고 필요한 부분을 표시하는 데에 그쳤다면 이제는 서류의 흐름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숫자가 어디서 시작되어 어디로 사라지는지, 서명이 왜 반복되는지, 같은 형식의 문서가 왜 특정 시점마다 등장하는지를 하나하나 짚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이 너무 예민해진 건 아닐까, 가족을 잃은 슬픔 때문에 괜히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확인하면 할수록 의심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구체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서류 속 숫자들은 규칙적이었습니다. 매달 비슷한 시기, 비슷한 금액, 비슷한 경로, 그리고 그 끝에는 언제나 이름만 존재하는 실체가 불분명한 거래처가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 이름들을 하나씩 검색해 보았습니다. 주소는 가짜였고 연락처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실제 영업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지은은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회계 오류가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구조라는 것을. 손이 떨렸습니다. 지은은 잠시 서류를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심장이 귀 옆에서 울리는 것처럼 요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날 이후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택이 자신을 어떤 위치로 몰아넣을지 알면서도 말입니다. 지은은 가장 먼저 서명을 비교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직접 서명한 문서들과 문제의 서류들을 나란히 놓고 하나씩 살폈습니다. 필체의 방향, 끝의 각도, 힘이 들어간 위치. 아주 미세한 차이였지만 그 차이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반복해서 보자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서명은 위조였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집에 돌아와도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음식이 입에 들어오지 않았고 텔레비전 소리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태우는 그런 아내를 보고 피곤한 탓이라 여겼고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말해서는 안 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파일을 복사하고 날짜를 기록하고 관련된 문서를 따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주위를 살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는 건 아닐지, 컴퓨터 화면을 훔쳐보고 있지는 않을지, 그 불안은 결코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은이 몰랐던 사실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미 그녀의 움직임은 누군가의 시야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차미영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서류를 오래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 감사 자료를 반복해서 요청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퇴근 시간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까지. 미영은 그 모든 보고를 빠짐없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급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착했습니다. 위기는 늘 먼저 알아차린 쪽이 유리하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미영은 곧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은의 주변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의 이름으로 된 접근 권한, 내부 시스템 기록, 이메일 사용 내역. 그 모든 것이 천천히 그러나 치밀하게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 사실을 모른 채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외부 필적 감정 전문가에게 조심스럽게 연락했고 받은 답변은 지은의 확신을 완전히 굳혀주었습니다. 위조 가능성은 거의 확실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혼자 앉아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해야 할지 아니면 더 많은 증거를 모은 뒤에야 할지 태훈을 믿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그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차미영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켜볼 단계는 아니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며칠 뒤 회사 내부망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회계 자료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있다는 이야기, 특정 계좌를 개인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는 이야기.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된 말들이었지만 점점 구체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출근하자마자 공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미묘하게 피했고 인사를 해도 반응이 늦었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누군가의 말이 끊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었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그날 오후 지은은 호출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회의 소집이었습니다. 회의실 문 앞에 섰을 때 지은의 심장은 이미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들, 서류가 넘겨지는 소리. 그녀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제 자신은 진실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계획 속 표적이 되었다는 것을. 그러나 지은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을 향한 함정이 이미 완성 단계에 들어섰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함정이 곧 그녀의 이름으로 닫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회의실 문을 여는 순간 서지은은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온도가 아니라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길게 놓인 테이블 양옆으로 앉아 있는 사람들, 누구 하나 지은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눈은 서류에 꽂혀 있었고 손에는 펜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결론이 정해진 회의에 형식만 더하는 자리처럼 보였습니다. 정면 가장 안쪽 자리에는 차미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차분한 얼굴, 흔들림 없는 자세. 지은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불안보다는 오히려 차가운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이미 준비를 끝냈구나. 라는 생각이 스쳤기 때문입니다. 회의는 예고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 의제를 읽었고 화면에는 자료가 띄워졌습니다. 숫자, 계좌, 거래 내역. 지은이 수없이 들여다보았던 바로 그 자료들이었습니다. 다만 방향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자료들은 이제 의혹이 아니라 증거라는 이름으로 제시되고 있었습니다. 지은의 이름이 화면에 크게 떠올랐습니다.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주변의 소리가 모두 물속으로 가라앉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설명이 이어졌지만 지은의 머릿속에는 단 한 문장만이 맴돌았습니다. 이건 내가 찾은 자료인데. 그 자료들은 지은이 의심을 품고 조사했던 흔적이었고 그 흔적들은 누군가에 의해 완벽하게 다른 이야기로 재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지은이 접근 권한을 사용해 계좌를 열람한 기록, 파일을 외부로 복사한 로그, 위조된 서명이 찍힌 서류들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완벽할 수 있는지, 어떻게 자신이 준비한 증거들이 오히려 자신을 옭아매는 족쇄가 되었는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조작이며 자신은 오히려 그 조작을 밝혀내려 했을 뿐이라고 설명하려 했습니다. 준비해 둔 자료가 있었고 그 자료만 확인해 보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차미영이 조용히 끼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지은을 배려하는 것처럼 들렸고 상황을 안타까워하는 어조였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단 하나의 결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증거는 명확하다는 것, 그리고 더 이상의 감정적인 대응은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점점 지은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졌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반응 하나하나가 지은의 가슴을 조금씩 눌러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점점 고립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강태훈이 들어왔습니다. 지은은 반사적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가 무엇을 말해주길 기대했습니다. 아니, 변명조차 아니어도 좋았습니다. 단 한마디, 잠깐만 기다려보자라는 말이면 충분했습니다. 그 말 하나로 이 회의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태우는 말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시선은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지은의 심장을 가장 세게 찔렀습니다. 회의는 계속되었습니다. 지은의 이름이 여러 번 불렸고 배임, 신뢰훼손, 내부 규정 위반 같은 단어들이 아무렇지 않게 오갔습니다. 지은은 그 단어들이 전부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태훈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지은에게 명확한 메시지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내 편이 아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지은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깊은 허탈감이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사람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 침묵이 어떤 비난보다 더 크게 울렸습니다. 결론은 빠르게 내려졌습니다. 지은은 직무에서 배제되었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출근을 금지당했습니다. 회사의 공식 입장은 사실관계 확인 중이었지만 회의실을 나서는 사람들의 표정은 이미 판단을 끝낸 얼굴들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지은은 그 문 앞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가슴 안쪽은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며 지은은 자신이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동료들은 시선을 피했고 발걸음은 빨라졌습니다. 누구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회사라는 공간에서 그녀는 이미 지워진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불은 켜져 있었지만 집은 낯설었습니다. 태우는 늦을 거라는 메시지 하나만 남겨두었습니다. 지은은 그 메시지를 한참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현실인지 악몽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자신은 회사의 비서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의심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자신이 진실을 보았다는 사실 하나였다는 것도 말입니다. 지은은 그날 밤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보호받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아픈 배신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침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서지은에게 이혼이라는 단어는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다툼의 결과도 긴 논의 끝의 선택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정해진 결론을 전달받는 형식에 가까웠습니다. 마치 회사에서 인사 발령을 통보받듯 감정이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태우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은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변호사가 연락할 겁니다. 그 문장을 읽는 데에 오래 걸리지 않았지만 이해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지은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문장이 의미를 갖지 못한 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정말로 전화가 왔습니다. 차분한 목소리, 정제된 단어들, 그리고 절차라는 표현. 상대는 지은의 감정을 묻지 않았고 설명도 길지 않았습니다. 이미 태운의 서명이 들어간 서류가 준비되어 있으며 이혼 사유는 신뢰훼손이라는 말이 덧붙여졌습니다. 지은은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신뢰라는 단어가 너무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누구보다 그 신뢰를 지키려 했다는 사실이 그 단어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통화는 짧게 끝났고 지은은 전화기를 내려놓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태운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은은 현관 소리를 듣고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감정이 소진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태우는 거실에 서서 말했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았고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 같이 가는 건 무리다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지은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편이 조용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체념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짐을 싸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많은 것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서류 몇 장, 그리고 오래된 곰인형 하나. 그 인형은 연애 시절 태운이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의미를 붙이지 않으려 했지만 손은 자연스럽게 그 인형을 가방에 넣고 있었습니다. 차미영은 그 과정을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웃지도 않았고 비아냥도 없었습니다. 그 무심함이 오히려 지은을 더 작게 만들었습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 지은은 자신이 이 공간에서 완전히 삭제되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히 집을 나서는 소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에서 한 시기가 끝나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은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당장 머물 곳을 고민해야 했고 어디로 가야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몸은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속이 메스꺼웠고 어지러움이 잦아졌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외면하고 싶은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친정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듣는 순간 억눌러 두었던 감정이 터질 것 같았지만 끝내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집에 잠시 머물고 싶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조용히 오라고만 말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바빴고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자신만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몸이 점점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었고 하복부에 묵직한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그 감각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지금은 생각할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먼저 살아남아야 했고 먼저 진실을 지켜야 했습니다. 지은의 머릿속에는 아직도 자신이 모아둔 증거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증거들은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집을 나오기 전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해두었습니다. 고민형의 봉제선을 조심스럽게 뜯고 작은 저장 장치를 그 안에 숨긴 것입니다.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곳, 그곳에 모든 진실을 감춰두었습니다. 그 인형은 이제 지은의 기억이자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지은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길 끝에서 기다리는 것이 더 큰 비극일지 아니면 전혀 다른 삶의 시작일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되돌아갈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지은의 몸속에서는 그녀조차 알지 못한 새로운 생명이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서지은이 집을 나선 그날 밤은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은 눈에 띄게 흐릿했고 바람은 계절보다 더 차갑게 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가방 하나를 꼭 쥔 채 골목을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빠르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도망치고 있다는 느낌을 들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은은 스스로를 침착하게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라고, 증거는 남아있고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러나 몸은 이미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탓에 시야가 자주 흔들렸고 심장은 이유 없이 빨리 뛰었습니다. 택시는 친정 근처에서 그녀를 내려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집까지는 걸어서 5분 남짓한 거리였습니다. 늘 다니던 길이었지만 그날따라 골목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눈과 비가 섞인 물기가 바닥에 고여 있었고 가로등 아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은의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밤에는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리는 법이니까요. 그러나 몇 걸음 더 걷자 그 발소리는 분명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일정한 간격, 일정한 속도. 지은의 심장이 순간적으로 조여왔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그러자 뒤쪽의 발소리도 함께 빨라졌습니다. 지은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확인하는 순간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가방을 더 단단히 끌어안고 골목 안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계단이 많은 오래된 주택가였습니다.
숨이 가빠졌고 이마에 식은 땀이 맺혔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의 손이 그녀의 팔을 스쳤습니다. 지은은 비명을 삼킨 채 몸을 비틀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던 중 발이 미끄러졌고 균형을 잃은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그 짧은 찰나에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떠올랐습니다. 이걸 빼앗기면 안 돼. 지은은 가방보다 곰인형을 더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억울함도, 진실도, 아직 세상에 나오지 못한 생명도. 그러나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발끝이 계단에 걸렸고 중심을 잃은 몸이 그대로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시야가 회전했고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통증이 밀려오기 전에 모든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 욕설 같은 음성, 그리고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까지 전부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흐릿해졌습니다. 지은의 손에서는 곰인형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가방은 멀리 떨어졌지만 인형은 끝까지 품 안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상태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희미한 감각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급한 숨소리, 떨리는 손길,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익숙한 음성. 아버지였습니다. 지은은 눈을 뜨려 했지만 눈꺼풀은 돌처럼 무거웠습니다.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고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느낌만 남아 있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얀 천장, 약품 냄새, 낮게 울리는 기계 소리. 아버지는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입을 열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은 그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 채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강한 충격으로 인한 기억 상실,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결합된 상태, 과거의 기억을 뇌가 스스로 차단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언제 회복될지는 알 수 없고 어쩌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도 덧붙여졌습니다. 아버지는 병실 복도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떨며 얼굴을 감쌌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시 병실로 돌아와 아버지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주 천천히 마치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이제부터 내 이름은 김선영이다. 지은은 아니 선영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그녀에게 그 말은 부정할 이유가 없는 사실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순간 서지은이라는 이름은 그녀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병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은 모든 흔적을 덮듯 조용히 쌓여갔고 한 여자의 과거와 함께 한 시대가 그렇게 끝나고 있었습니다. 김선영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시간은 정확히 3년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빠르게 지나간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하루하루가 끝없이 늘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것은 과거가 비어 있다는 뜻이었지만 동시에 매 순간을 처음 겪는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선영은 병원 침대에서 눈을 뜬 날 이후 세상이 전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얼굴도 자신의 목소리도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조차 처음 보는 사람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많은 것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가 있었고 충격으로 기억을 잃었으며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선영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의심할 이유도 반박할 기억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뒤 두 사람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작은 시골 마을로 옮겨왔습니다. 아버지는 도시를 떠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기가 맑은 곳이 회복에 좋다는 이유였지만 선영은 그 말 뒤에 숨은 진짜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과거로부터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시간이 흐르면서 선영의 몸에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유 없는 피로, 잦은 구토, 그리고 점점 불러오는 배. 어느 날 병원에서 들은 말은 그녀를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는 설명. 선영은 그 말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묻는 질문에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사고 전에 만나던 사람이 있었지만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더 묻지 말라고. 지금은 아이들이 중요하다고.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몸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만이 현실이었습니다. 출산은 쉽지 않았습니다. 조산이었고 아이들은 작고 약했습니다. 인큐베이터 안에서 작게 움직이는 두 생명을 보며 선영은 처음으로 이유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억은 없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감정, 이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 아버지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병원비와 약값은 늘어갔고 생활은 빠듯해졌습니다. 선영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업고 할 수 있는 일,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가능한 일. 그렇게 시작한 것이 작은 노점이었습니다. 겨울이면 붕어빵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익지 않아 자주 태웠고 장사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등에 업은 채 묵묵히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추위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배고픔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얼굴을 볼 때마다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단단해졌기 때문입니다. 선영은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꿈속에서 낯선 남자의 얼굴이 스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올 때도 있었지만 눈을 뜨면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기억을 찾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를 버티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휠체어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선영은 새벽이면 반죽을 만들고 낮에는 장사를 하고 밤에는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하루가 끝나면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잠들기 전 아이들의 숨소리를 확인하는 순간만큼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자랐고 선영의 손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누구였는지 몰랐지만 이제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은 이 아이들의 엄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겨울, 눈이 유난히 많이 내리던 어느 날, 선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붕어빵을 굽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닫혀있던 시간이 다시 열리는 날이 될 줄도 모른 채 말입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김선영은 그날도 늘 하던 대로 리어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반죽을 준비했고 아이들을 재우다 깨우기를 반복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날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또 하나의 겨울날이었고 또 하나의 생존의 하루였습니다. 아이 하나는 등에 엎여 잠들어 있었고 다른 하나는 앞치마 안쪽 포대기에 안겨 있었습니다. 두 아이의 체온이 그녀의 몸에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그 온기가 없었다면 이 추위를 견디기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선영은 붕어빵 틀을 뒤집으며 손님들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들지 않다고,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듯이. 그때였습니다. 시장의 소음 사이로 낯선 기척 하나가 스며들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시장에는 늘 새로운 얼굴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기척은 이상하게도 오래 머물렀습니다. 누군가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선영은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남자는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눈이 어깨 위에 쌓이고 있었고 손에는 붕어빵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사람처럼 혹은 확인하고 싶지 않은 것을 이미 보아버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선영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두려움도 반가움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장사꾼의 얼굴로 말을 건넸습니다. 붕어빵을 살 건지 아니면 그냥 서 있다 갈 건지 묻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남자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선영은 그 표정의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표정이 너무도 깊어서 잠시 시선을 피하고 싶어졌을 뿐입니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붕어빵을 샀습니다. 돈을 내밀었고 거스름 돈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선영은 그런 손님을 종종 보아왔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간식값이라며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멈추고 다시 돌아서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때 아이 하나가 칭얼거리며 움직였습니다. 선영은 익숙한 손길로 아이를 달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남자의 시선이 아이들에게 꽂혔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을, 눈매를, 코끝을 아주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선영은 그 시선이 부담스러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제야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장면은 선영에게도 낯설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니 자신의 아이들 때문에 누군가가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이들을 더 단단히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선영의 마음 한구석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감각이었습니다. 오래된 기억의 잔향처럼 설명할 수 없는 찌릿함이 가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감각은 너무 약해서 금세 사라졌습니다. 남자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돌아섰습니다. 시장 밖으로 걸어나가는 그의 뒷모습은 유난히 무거워 보였습니다. 선영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붕어빵 틀을 뒤집었습니다. 장사는 계속되어야 했고 아이들은 곧 깰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선영의 일상은 미묘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졌고 아이들을 안고 있으면 설명할 수 없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꿈속에서는 본 적 없는 남자의 얼굴이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말없이 서서 자신을 바라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한편 시장을 떠난 남자는 차 안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식어버린 붕어빵이 들려 있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단 하나의 질문만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살아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있다.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증거는 없었지만 눈매와 코끝의 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직감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우연이 아니라고. 그리고 그녀가 그를 알아보지 못한 것도 단순한 변심이나 연기가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 그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래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사설조사원의 연락처였습니다. 그는 그 명함을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람 하나를 찾고 싶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3년 전 그날처럼 모든 것을 덮어버릴 듯 하얗게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 눈 아래에는 덮이지 않은 진실이 아직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곧 다시 세상 위로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강태호는 조사 결과를 처음 마주했을 때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종이 위에 정리된 사실들은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잔인할 만큼 명확했습니다. 서지은은 죽지 않았습니다. 사고는 우연이 아니었고 기억 상실은 결과였습니다. 조사 보고서에는 사건의 흐름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지은이 회계 비리를 파악한 시점, 차미영이 내부 권한을 장악한 시점, 그리고 지은이 회사에서 배제되고 집을 나선 날 밤 낯선 인물이 뒤를 밟았다는 정황까지 그 모든 선은 하나의 이름으로 수렴되고 있었습니다. 차미영. 사설조사원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고로 처리된 사건과 달리 지은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시점에는 누군가 현장 근처에 있었고 그 인물은 차미영의 개인 운전기사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공식 수사에서는 묻혔지만 사라지지 않은 흔적이었습니다. 태우는 보고서를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3년 전 회의실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자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침묵이 이 모든 시간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게, 그러나 이번에는 끝까지. 우선 과거 회계 자료를 다시 열람했습니다.
차미영이 정리했다고 말했던 계좌들, 이미 없어진 줄 알았던 서류들, 그리고 위조된 서명. 태우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외부 감사팀을 투입했고 그 순간부터 판은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차미영도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는 것, 접근 권한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지금까지 늘 그래왔듯 마지막까지 자신이 이길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은이 숨겨둔 증거가 아직 세상에 남아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고민형 안에 있었습니다. 고민형 속 저장 장치가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모든 것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지은의 아버지는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딸이 왜 기억을 잃어야 했는지, 왜 이름을 바꿔야 했는지, 왜 이 아이들과 숨어 살 수밖에 없었는지. 저장 장치 안에는 지은이 마지막까지 지켜낸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위조 서명의 원본 비교 파일, 차미영과 외부 인물의 통화 녹취, 그리고 내부 자금 흐름을 정리한 문서들. 그것은 의혹이 아니라 완성된 증거였습니다. 언론이 움직였고 수사는 재개되었습니다. 차미영은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조사실에서 처음으로 목소리가 흔들렸고 질문에 즉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부인하려 했지만 이미 길은 닫혀 있었습니다. 운전기사의 진술, 계좌 추적 결과, 그리고 결정적인 녹취 한 통. 그날 밤 확실히 처리하라고 했잖아. 그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차미영은 구속되었고 회사는 대대적인 개편에 들어갔습니다. 과거의 판단에 대해 태훈 역시 책임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식 석상에서 사과했고 자신의 침묵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다시 시장으로 갔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그 자리에 그녀는 있었습니다. 김선영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던 여자. 아이들을 안고 여전히 붕어빵을 굽고 있던 여자. 태우는 이번에는 뒤에서 부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다가가 그녀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선영의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은 한순간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여전히 선영이었고 아이들은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차미영의 이름을 들은 순간 그녀의 가슴 안에서 이유 없는 통증이 일어났습니다. 병원에서의 재검사, 상담, 그리고 천천히 이어진 과거의 조각들. 회의실의 공기, 닫히던 문, 아무 말 없던 남자의 얼굴. 기억은 아팠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태우는 기다렸습니다. 설명하지 않았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들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고 선영이 불안해질 때마다 한 발 물러섰습니다. 어느 날 선영은 말했습니다. 당신을 미워해야 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기억나지 않아도 화가 나도 전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말에 선영은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기억이 돌아와서가 아니라 도망치지 않는 사람이 눈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렀고 선영은 다시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서지은. 아이들은 아빠라는 단어를 천천히 배워갔고 태우는 가장 서툰 방식으로 아버지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 네 사람은 함께 시장을 걸었습니다. 눈 대신 햇살이 내리고 붕어빵 대신 아이스크림을 들고 웃는 아이들 사이에서 지은은 조용히 태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같이 가요. 태훈은 대답 대신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놓지 않겠다는 다짐처럼. 그렇게 멈췄던 시간은 완전히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도 밀어내지 않고 끝까지 함께 가는 방향으로 말입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여러 번 바뀌었고 아이들은 그 사이 눈에 띄게 자랐습니다. 키가 훌쩍 컸고 말투에는 각자의 성격이 또렷이 묻어났습니다. 아침 햇살이 집 안으로 들어오면 가장 먼저 들리는 소리는 아이들의 발걸음입니다. 잠옷바람으로 거실을 가로지르며 부르는 엄마 그리고 잠결에 대답하는 조금만 덜하는 태훈의 목소리. 그 소란스러움 속에서 지은은 조용히 부엌에 섭니다. 커피를 내리고 식빵을 굽고 아이들 도시락을 준비합니다. 한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장면이었지만 이제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지은은 가끔 생각합니다. 기억을 잃었던 시간마저 이 순간으로 오기 위한 길이었을지도 모른다고. 태호는 여전히 말수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숙제를 봐주다 틀린 문제 앞에서 같이 고민하고 운동의 날에는 누구보다 크게 박수를 칩니다. 서툴지만 진심인 방식으로 그는 가족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네 사람은 종종 시장에 갑니다. 예전처럼 붕어빵을 굽지는 않지만 지은은 그 골목을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었던 시간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된 장소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그 시장을 좋아합니다. 사람 냄새가 나고 웃음소리가 있고 작은 간식 하나에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태우는 그런 아이들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걷습니다. 이제는 급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하루 있었던 일을 쏟아내듯 말했고 지은은 웃으며 그 이야기를 받아주었습니다. 태우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문득 말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지? 지은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요. 괜찮은 게 아니라 좋아요. 그 말에 태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확인할 필요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 아이들이 잠든 후 두 사람은 거실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에는 조용히 불이 꺼져가고 있었고 집 안에는 숨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은은 태훈의 어깨에 살짝 기대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 돌아오지 않을 순간들, 그리고 다시 이어붙인 오늘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거짓도 없었습니다. 지은은 이제 압니다. 가족이 된다는 것은 상처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상처 위에서도 함께 웃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태훈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행복은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네 사람은 오늘도 평범한 하루를 살아갑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히 행복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링크를 공유해 주변에도 함께 나눠주세요.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듭니다.